안녕하세요. 돈생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오랜만에 좀 해볼 거고요. 부동산 이야기 끝나고 나서 또 주식 얘기 또 좀 잠깐 해볼까 해요. 먼저 8월 16일에 부동산 공급 대책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향후 5년간 270만 호를 이제 공급하는 청사진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이 사안은 미리 예고되어 있던 사항이죠.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로 이제 청사진을 앞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270만 호로 나왔고 어마어마한 양이긴 하네요. 근데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번 공급해 보겠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포인트로 봐야 할 부분은 그거예요. 지난 정권에서는 공공에서 주도해서 하는 어떤 공급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죠.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민간 업체에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런 느낌들이 강하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5월 10일, 6월 21일, 8월 16일 이렇게 대책들이 나왔었고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5월 10일에는 최종 1주택 거주 요건 폐지, 그러니까 집을 팔고 1주택이 되더라도 또 다시 실거주를 해야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됐던 거를 기존에 거주했던 거 인정해주는 거 있죠. 빨리 얘기할게요. 그런 거 폐지됐었고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중단했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세대 전입 요건 삭제됐고 그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었죠. 6월 21일에는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착한 임대인, 즉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고 연장해주고 한 임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1주택인 경우 그리고 앞으로 1주택이 될 경우 이제 양도세에 해당되는 거주의무 면제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버팀목 전세 대출을 좀 증액해 줬었고 민간 건설 임대 혜택들도 좀 확대했었고요. 그리고 종부세 완화를 시켜줬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 완화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바로 전입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주택 매도하는 것도 2년 내로 이렇게 원래 6개월 내였나 1년 내였나 그랬는데 2년 내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7월 5일쯤에는 뭐 투기과열지구 일부 대구나 그 경남 쪽 해제된 사안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8월 16일에는 재건축 이익 환수에 대한 재초안에 대한 어떤 비율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그렇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법을 바꾸지 않고 손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건드렸네요. 분상제 가산비 부분 빼고 대부분 건드린 상태고 진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일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 원래는 2020년도 하반기에 요거를 이제 특별법을 뭔가 착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4년도로 미뤄졌어요. 말이 바뀐 거죠. 원래는 이제 대선 공약 때도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었는데 2024년도 돼서 진행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이제 추진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2024년도 돼야 이제 뭐 어떤 로드맵들이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중요한 임대차 3법이나 어떤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결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살펴봐도 어떻게든 공급을 좀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은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공급에 대한 수요, 이 수요를 꽁꽁 묶어놨다는 게 핵심인 거죠. 일단 대출 규제, 여전히 이제 9억, 15억 밴드들 있잖아요. 15억 이상 아예 대출 한 푼도 안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전히 계속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 그리고 대출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거주로 집을 이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적인 억제 측면이 있어요. 수요 측면에서의 억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취득세가 2주택자, 3주택자, 즉 다주택자일수록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행 3주택 이상이 12%였나요? 어떤 취득세 중과 때문에 결론 수요 측면에서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많다. 계속 공급 사이드는 풀어지는데 수요 사이드는 억눌려 있기 때문에 매물은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점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거래는 줄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매가 충분히 일어나면서 하락하는 하락이 아니라 이제 금매 하나씩 소화되면서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 살펴보면은 집을 팔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이하인 또 안 팔아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점차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기회가 또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금매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5억짜리 물건이 진짜 막 11억에도 12억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발품을 파셔야지만 그걸 잡을 수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좀 이제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생애 최초 해주는 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뭐 꼭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이든 천천히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말이죠. 무슨 대출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무슨 집을 마련하라고 헛소리라고 자빠졌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 대출 금리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현재 집은 없으시지만 충분히 급여가 괜찮으셔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 상황이시다는 거는 인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니까 항상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취득세 중과가 해제되는 시점, 그리고 대출 규제가 풀리는 시점, 이런 시점들이 주택시장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시점들을 잘 지켜보셨다가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또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시장 이야기 안 하고 갈 수 없죠. 주식시장이 반등 추세에 계속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저에게 너는 부정적이라는 거야, 긍정적이라는 거야, 너는 그럼 주식을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지금 시장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할 수 있는 돈이 100%가 있다고 치면은, 근데 제 기준에서는 지금 한 2, 30% 정도 금액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주식이 지금 반등을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이제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느낌인 거냐면, 지뢰밭을 걸어가는데, 한 5m, 10m 갔다고 해서 지뢰가 안 터지니까, 뭐 지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발자국 앞에 지뢰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곳곳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산재에 있거든요. 지뢰밭이. 하나만 밟으면 바로 발목까지 날아가는 거니까 너무 큰 금액을 주식을 하지 마시고 좀 길게 여유를 가지고 주식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비관론자가 절대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항상 아무리 악재가 있는 시장이라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가지고 있는 돈들을 과감하게 투입하면서 주식을 할 때는 절대 아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어떤 북극곰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주식이 왜? 지금 시장 상황 좋다던데, 실적 좋다던데,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은 언제? 전분기 실적들이 나오는 거죠. 금리 인상을 이제 막 시작했던 시절, 저번 분기에 실적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위축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죠. 근데 실적은 지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를 보셔야죠.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감원하고 있죠. 기업도 스스로 이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대놓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잖아요. 기업들마다 부채 비율이 다르겠지만 그거를 재무 레버리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부채를 활용해서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건데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어떤 매출을 얘기할 때 퍼센트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퍼센트가 진짜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영업이익이 막 마이너스 66% 하락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30%라도. 결론만 말하면 지금 기업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 국가도 다 겨울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한 겨울은 진짜 겨울이 아니라 어떤 경기적 겨울을 말씀드리는 거죠. 국가도 지금 다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다 겨울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막 뭐 집 사고 차 사고 막 사고 싶었던 거 소비해 가면서 재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집값 올랐으니까 뭐 인테리어에 막 돈 빵빵 쓰고 막 그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실질 임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고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점점 줄어요. 즉 엔겔 개수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나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옷 같은 것도 두 개 살 거 하나밖에 못 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소비가 당연히 주는 쪽으로 가겠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국가도 기업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계속 더 올릴 건데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그 방향성대로 갈 확률을 더 높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감하게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만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해피한 일들로 다시 세상이 바뀌면서 잘 모든 게 해결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신 돈의 20-30%를 주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좀 길게 보자. 주식으로 크게 수익을 낼 타이밍은 또 온다. 라는 점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BBB 법안에 관련된 얘기인데 BBB 법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 내에 생산된 차에서도 좀 저가차로 한정이 돼버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기차 쪽 관련 섹터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완성차 업체가 배제가 되면서 된소리를 맞은 느낌인데 이 BBB 법안만 바라보고 현대차나 기아차를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하시면서 던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주식을 하셨다면. 근데 적어도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회사의 가치와 미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그러니까 기아차나 현대차가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전기차는 한국이 기가 막히게 지금 잘 만들고 또 디자인도 잘 뽑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판매를 기록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기업의 진짜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미국이 대놓고 이렇게 전기차 시장으로 미국을 몰고 간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데 일조를 할 거고 그 와중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테슬라도 분명히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래 성장축이 하나가 모빌리티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동요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회사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대박 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